6, 5, 4, 3, 2, 1. 예.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전유성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날씨가 추워지면 신경외과의 계절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양이 좀 방대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 말들인데, 정확히 이제 뇌졸중이라고 말을 하고, 대개는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가 손상되는 그런 질환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고,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게 막혀서 생기는 것과 어딘가가 터져서 생기는 이런 걸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게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혈관 어디가 막혀서 뭐 흐르던 혈전 같은 것들이 어딘가를 막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뇌색전증이라고 해서, 그리고 어딘가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막히는 걸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고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에서 많이 보는 질환이 되겠고, 출혈성 뇌졸중은 신경외과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혈관 어딘가가 터지거나 아니면 동맥류가 터지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질환이 있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뇌경색, 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통계청 이런 데 자료랑 좀 해서 이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예전에 뇌혈관 질환이 그 주요 사망 원인의 2등이었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많이 떨어져서 3위로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망 원인이 되는데, 이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게 사망자가 좀 줄어들더라도 이 질환을 겪고 나서 장애가 남아서 들어가는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2017년에 많이 줄어들게 되고 2012년에 기점으로 이게 2, 3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뇌졸중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3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인 거고, 4분의 1 정도가 이제 뭔가 출혈이 생기는 이런 거. 잠깐 보면 뇌경색으로 온 사시 어지러운 방법이 없을까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사실 뇌 자체가 한번 손상이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 자체를 아예 없애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증상이 있을 때마다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뭐 그 뇌경색을 맞은 영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시야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근력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감각 이상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약을 먹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전에 그 뇌경색이나 이런 원인을 만들었던 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전 세계 인구에서 뭐 6명 중에 1명이 뇌졸중을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20분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할 수가 있고, 5분에 1명 발생을 하고, 한 해에 10만여 명이 좀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2015년 기준으로는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릴 텐데, 앞으로 일단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첫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인데, 아까 여러 가지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혈관이 막히는 거나 뇌출혈이 생기는 거나. 사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일반인이 이 사람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혈관이 막히는 폐색성 뇌졸중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4시간 반, 요새 길어져서 4시간 반 안에 오면 치료를 하면 환자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이게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무조건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무조건.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좀 내가 이 증상이 있다. 내가 증상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뭐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지, 균형을 잘 못 잡는 거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지러운 양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튼 평상시보다 좀 어지러움이 심해졌다든지 그러면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뭐 눈이 한쪽이 잠깐 안 보였다든지, 그리고 구안화사라고 하죠. 예전 말로는 그 얼굴에 한쪽 편마비가 생겼다든지 얼굴로,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고, 네,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간단한 해부학적 구조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그 병원에 가셔서도 사진을 CT나 MRI를 찍고 사진을 보실 때도 항상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사진들도 병원에 가셔서 각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 주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혈관의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은 총 대개는 4개 정도인데, 큰 혈관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고요. 서로 다 연결을 해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순환계가 있고 후순환계가 있고, 앞순환계를 연결을 해주는 앞교통동맥이 있고요. 뒤에서는 후교통동맥이 앞순환계랑 뒷순환계를 연결을 해줘서 혹시나 한쪽 혈관이 막히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아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사람의 뇌 혈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개인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혈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4.5시간 안에 오면 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측부순환이 돌아서 먹고 사는 혈관이 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와도 그 회복이 안 될 수 있죠. 그런 게 있고, 저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혈관은 도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류는 자동차라 생각하면 돼서, 혈관이 이제 도로가 좁아지는 협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혈류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막히게 되면 뭐 이러한 이유로 그러면 혈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고, 뭐 폐색성, 출혈성 뇌동맥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3개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색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딘가 막히는 건데,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요. 뇌혈관 질환 예방하는데 아스피린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한데, 뇌혈관 질환이 어딘가가 좁아져 있다거나 하면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뇌출혈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의 종류도 뭐 요새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항혈소판제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면 항혈소판제도 종류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와파리 이런 거 굉장히 오래된 약인데, 요새 뭐 이런 다비가테란이나 리바록사반, 그리고 항혈소판제도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이런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질환인지 명확히 알고 먹어야 돼요.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개는 이런 약들을 먹게 되는데, 이것도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혈관이 만약에 좁아져 있으면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혈관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는 2개를 다 먹는 경우도 있고 3개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뇌출혈의 위험성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평가를 하고 뭐 CT나 MRI로 충분히 평가를 하고 나서 어디에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약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과성 하열 발작이라 그래서 큰 뇌경색이 오기 전에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오는데 교과서적으로 가장 클래식한 정의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게 이게 영상 검사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뭐 1시간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하간 증상이 생겼다가 금방 좋아지는 이런 증상을 일과성 하열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있었던 사람들의 또 많은 수가 뇌경색이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 뭐 한 80세쯤 되는 남자 환자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깐 말이 어눌했었는데 괜찮아졌네? 라고 그냥 지내다가 진짜로 큰 뇌경색을 맞아서 응급실로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6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있으면 빨리 병원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폐색형 뇌졸중은 이게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4.5시간이라고 하는 게 요새 많이 길어진 거예요. 예전엔 3시간이었고 이게 4.5시간이라고 해서 간혹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간혹 보다 보면 4.5시간으로 요새는 이제 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4.5시간으로 약 쓰는 게 좀 길어졌고 저는 이제 혈관내 치료랑 이런 수술을 주로 하는데 혈관내 치료는 6시간 그리고 길게는 부위에 따라서 16시간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반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인데 오른쪽에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하죠. 왼쪽에 비해서. 이거는 이미 뇌경색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머리를 연 사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뇌조직이 좀 변하는 이런 거고 항혈소판제나 항우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거기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레 이런 약들이 좀 많이들 드시고 계실 거고 혈압약으로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약의 좋은 점은 뇌혈관 좁아지거나 이런 데는 좋을 수 있는데 단점은 이게 비가역적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약을 먹으면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빨을 뽑는다거나 발치를 한다거나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꼭 약을 끊으라고 하죠. 되게 그게 한 일주일 끊으라고 하는 게 이 약의 효과가 일주일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뇨제랑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뇨제와 병용은 안 돼 관계없고 특별히 이 약을 못 먹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혈관내 치료는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밟아가면서 보는 거고 이게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거의 다 오른쪽으로 해서 혈관을 올려서 관에 올라가서 이게 혈전이 있으면 우리 카테터라고 하는 미세 도관이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당겨내는 게 있고 스텐트랑 같은 거를 이제 쫙 펼쳐서 끌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했었던 환자였던 것 같은데 왼쪽에 중대뇌동맥에 혈관이 막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혈관조 응수를 했었는데 열고 나서 다 보이는 이 부분이 막혔다가 다 열려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머리 안에 있는 혈관에서 이 치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 병원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그 기계 발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요즘 젊은 나이 20, 30대 뇌경색 뇌출혈 환자들이 당연히 빈도상으로는 적은데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젊은 여자 같은 경우는 호르몬 장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 젊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뇌출혈 생기는 경우는 모야모야 이럴 때 많을 수 있죠. 모야모야 병이라고 해서 동북아시아에 많은 일본이나 한국에 유독 많은 질환인데
그런 경우에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생기는 뇌출혈이랑은 좀 다르죠. 양상은 좀 다르고, 예, 그렇고 이건 이제 길게 재활치료나 정신과에서 우울증이 발생되기 쉽다는 거. 뇌출혈이 생기면 병원 가기 전에 응급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학생 때 길거리에서 응급 환자를 보면 첫 번째로 하라고 했었던 내과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119입니다. 119.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상 119를 전화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첫째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의식 없이, 대부분 머리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구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구역질 하다가 이게 기도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거고, 심장이 뛰는지 정도는 여부는 확인을 해서 심장이 만약에 안 뛴다면 그때는 뭐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첫째는 119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119. 그렇고 예우는 이 사진은 뇌가 사실 다 중요하기는 한데, 당연히 다 중요하겠죠. 뇌에 뭐 안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없겠지만 유독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뇌는 이렇게 맞은편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에 뇌가 문제가 생기면 증상은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반면에 또 오른쪽에 오른쪽 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증상은 왼쪽에 생기는, 환자의 증상 왼쪽으로 생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센터에서 물리치료랑 작업치료요. 제가 재활학과 의사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딱 구분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질환이나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어려워하는, 저 역시도 어려워하는 이런 거가 있고, 먼저 이것까지 잠시만요. 운동하다 쓰러졌는데 뇌경색 진단지. (20대) 초반 여자가 운동하다 쓰러졌는데 횡문근융해증 뇌경색 진단받은 지 10개월. 원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정도만 약을 먹자고 만약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젊은 여자에서 잘 안 생기거든요. 뇌경색이 잘 안 생기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운동을 얼마나 횡문근융해증이 대개는 젊은 이제 군인들 이런 경우 간혹 생겨서, 여기 운동 열심히 하거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근육에서 뭔가 대사되다가 마이오글로빈 이런 게 대사되다가 생기는데, 만약 명확한 원인을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워낙 젊어서 심장 원인인지 이런 걸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뇌혈관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예방적으로 1년 정도만 먹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 원인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됐는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이면 굉장히 다행이네요. 젊은 여자였는데. 그래서 여튼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을. 그래서 특별히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으면 한 1년 정도만 먹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고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빈혈이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빈혈은 물론 이제 몸 안에 충분히 피가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탈수 당연히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탈수되거나 이런 거는 혈관이 좁아진 데에다 충분히 계속 피가 흘러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잠깐 안 갈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빈혈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지만 빈혈 자체가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모르겠네. 그 수치가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고, 뇌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경한 정도랑 중한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 그리고 이게 경미한 경우, 그리고 중등도 이렇게 있는데, 심한 경우는 당연히 약을 복용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경미하면은 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예,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뭐 이제 본인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예, 예방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뭐 기저질환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 뭐 과음, 금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은. 그리고 요새 만약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2010년에는 87%까지 이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성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한병원이나 민간요법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뭐 한약을 먹어도 되냐 이런 거 여쭤보신 분들이 꼭 계신데, 뭐 급성기를 넘어가고 나서는 뭐 그거야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급성기에는 꼭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뭔가 급성기 질환이 생겼을 때는 그리고 이게 혈관이 막힌 건지 터졌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와서, 막힌 거였다면 빨리 뚫어줄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게 맞고요. 뇌출혈이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게 맞고, 출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고혈압성 뇌출혈이 많고 40, 50대 남자 그 이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벽에 뭔가 문제가 생기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 혈관이 터지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이런데 이제 뇌출혈이 생긴 거고, 막 뿜어져 나오는 거고, 이렇게 CT는 똑같이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인데, CT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뇌출혈이고요. 그리고 급성기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네, 뭐 여러 군데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예후가 별로 안 좋죠. 예후가 별로 안 좋고 증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의식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이거 일부 따왔는데 뇌랑 척추랑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딱 우리가 이제 뇌간 부위라고 하는, 여기 모든 다발이 모여서 서로 위아래를 이게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생기면 굉장히 안 좋고 사망률이 90% 이상쯤 될 정도로 굉장히 극히 나쁜 위치에 있는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뇌출혈이랑 뇌경색의 차이는, 뇌출혈은 이미 혈관이 터져버려서 그 영역을 이미 다 손상을 일으켜버린 거라 가지고, 얘는 뇌경색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왔다고 해서 환자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사실 없죠. 그렇지만 빨리 와서 뭔가 이제 지혈제를 쓴다든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병원에 빨리 오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런 게 있고, 계속 나빠진 이유는 뭐 우리가 이런 데 손을 오래 누르고 있다가 딱 떼도 하얗다가 빨갛게 변하잖아요. 똑같이 뇌출혈도 딱 뭔가 종괴가 생기면서 주변 조직을 이렇게 누르기 시작을 하면 그 뇌 조직도 피해 공급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뇌 조직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혈중 주위에 붓거나 피가 안 통하는 화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치료는 뭐 환자 의식 상태나 뭐 환자가 얼마나큼 나빠지는 속도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양이 좀 깊숙한 부위에 있으면 머리에 이런 틀을 씌우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관을 하나 넣게 되고요. 이건 머리를 열어서 하는, 이렇게 이제 현미경 같은 걸 보면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주 수술자 하나의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 제1보조 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피가 많았는데 머리를 열고 수술을 제거했던 사진이고, 이건 저기 손해 쪽에 뭐 뒤쪽 머리를 열고 수술했었던 사진이고요. 별로 예후가 다 안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죠. 예, 의식 상태가 당연히 나쁠수록 출혈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뇌실질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좀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예방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저걸 다 지키라고 하면 쉽지 않기는 하지만, 여튼 내가 기저질환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약을 먹거나 이러면 관리를 하시는 게 길게 보면 훨씬 더 득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게 동맥류랑 관련되어 있고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들이라서 이건 좀 길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라고 하는, 동맥류라고 하는 혈관 어딘가가 이렇게 부풀어지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증상이 전혀 없어요. 터지기 전에는. 그래서 무섭기도 한데, 그리고 대부분의 병들이 뭐 남자에서 훨씬 많아요. 나쁜 병들이 특히나. 근데 이 질환만 이상하게 여자한테 더 많고, 터지는 사람들을 봐도 중장년, 40, 50대, 60대, 뭐 남자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한 두통 이런 걸로만 와도 저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가급적이면 좀 혈관 검사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 좀 검사 자체가 뭐 좀 번거로운 것들이 좀 있어서, 뭐 CT나 MRI를 찍더라도 뭐 조영제를 써야 되거나 이렇기는 하지만, 여튼 여성에서 좀 더 많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정도 연배 있는 분들이 혹시나 두통이 있으면 미리 검사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요새는 MRI도 보험이 된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구역질, 구토, 뭐 의식 잃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터지면서 이게 경련하는 경우도 많고, CT에서는 이렇게 별 모양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이고 별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별 모양은 지주막하 출혈로 저도 학생 때 외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증상도 있는데 의식 없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90% 이상에서 증상이 없어요. 간혹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특정 위치의 동맥류가 근처에 있는 뇌신경을 뭔가 이게 압박을 할 때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는 동맥류의 파열강성이 8.2배나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걸 권유를 하게 되고, 뭐 크기가 작은 동맥류도 있고 뭐 한 10mm 정도 되는 동맥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퉁쳐서 말하면 파열 위험도가 1% 정도라고 하는데, 위치에 따라 너무 달라서 이거를 너무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잘 터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특히 뒤쪽에 있는 혈관들, 후 순환동맥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도 이런데 뭐 전 교통동맥이라든지 후 교통동맥 이런 데 있는 동맥류들이 워낙 잘 터져서, 특히나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죠. 요새 그냥 뭐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CT나 MRI 전부 다 혈관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요새는 신경 영상 자체가 워낙 많이 발달하고 앞으로도 발전을 하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저희 병원 사진인데 다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요. CT의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뭐 조영제를 쓰니까 그걸로 인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MRI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환자가 움직이거나 하면은 좀 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이 검사가 가장 좋은 건데요. 이거 뒤에서 사진 나오겠지만 동맥류가 있고, 이게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건데, 동맥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앞 교통동맥에서 이제 파열이 돼서 생겼던 환자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한데 단점은 환자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 사타구니에 관을 넣어서 하는 검사라서, 요추 검사 이런 거는 급성기에는 잘 안 하는 그런 검사고, 치료가
치료가 이거는 뇌동맥류는 치료, 그렇죠. 안재욱은 지주막하 출혈이죠. 안재욱은 지주막하 출혈이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클립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안재욱 배우는 지주막하 출혈과 지금부터 나오는 치료인데, 치료는 이거는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밖에는 없어요. 약물 이런 치료는 없고, 사실 이게 왜 생기는지 왜 터지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왜 생기는지 왜 터지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증상이 평상시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환자들이 터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 요새는 그래도 좀 건강검진을 많이들 하셔서 외래 터지기 전에 오는 환자들이 많기는 한데, 치료는 머리를 열어서 하는 클립 수술이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클립 수술이랑 코일 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뒤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클립은 이제 머리를 열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머리를 좀 깎고 머리를 연 다음에 이걸 좀 열고 두개골을 이렇게 열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혈관으로 이쪽을 우리가 보게끔 뇌를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혈관을 보게 되는데, 클립 수술을 환자나 보호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실제로 머리를 여는 거에 대한 이제 예전에 신경외과 학 자체가 최근 한 20, 30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전에 뭐 머리를 열면은 장애가 생긴다 이런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신경외과 발전이 좀 더뎠었던 시기니까. 근데 요새는 수술하고 나서도 전혀 후유증 없이 회복한 환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해요. 코일 수술이라고 하는 사타구니에 관을 넣어서 하는 그런 수술로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인데, 클립 수술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아직도 많이들 하죠. 물론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본 이런 데는 아직도 머리를 여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넘어왔어요. 클립보다는 코일 하는 경우가 많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여하간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고, 이게 결정은 어떤 수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결정은 동맥류의 위치나 모양, 개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이게 코일 수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코일로 하는 수술은 대개는 혈관에 조영제를 계속 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거나 하면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고 머리를 여는 거는 좀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코일 수술이 그런 것들에 비해서 대개 하면 한 3, 4시간에서 4, 5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들어가고 나서 봤을 때 이게 동맥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결차를 한 거고요. 이건 제가 수술한 거 아니고 제 스승님이 수술했었던 간단한 동영상인데,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동맥류를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 수술을 시야는 정말 한 50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굉장히 작은 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고 있어도 꽤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이렇게 동맥류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이거는 혹시 동맥류를 결차를 하다가 터질까봐 안전하게 그 심장에서부터 오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아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동맥류를 이렇게 결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차를 하고 아래에 있었던 거 이렇게 뽑고, 지금은 우리가 이 클립을 하면서 그 주변에 정상 혈관을 혹시나 같이 물었을까봐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건 지혈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고 수술을 최종적으로 종료를 하고 끝내게 됩니다. 이건 클립 수술이었고, 코일은 조그만한 미세 도관이 이제 혈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동맥류에 관을 넣고, 이제 철사 같은 이런 코일을 이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환자가 아까 터졌었던 환자인데
보면 이게 혈관 검사를 했었던 거고 관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철사를 이렇게 채워 넣죠. 철사를 넣고 동맥류를 다 채우고 난 사진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동맥류를 다 이제 코일 색전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새 많이 넘어왔어요. 실제로 한 80%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는 머리를 여는 것 같고 80% 정도는 이렇게 코일로 많이 넘어왔는데 둘 다 서로 수술을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뭐 그 수술하는 술자의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결국에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거는 이제 합병증들인데 보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두증은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가운데 물주머니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뇌출혈은 아까 지주막하 출혈은 이렇게 별 모양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방금 보였던 이제 물주머니를 이게 투명하게 보는 검사인데 이게 서로 다 통해져 있거든요. 서로 뇌출혈이 생기면서 이 어딘가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 피떡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이 물의 흐름을 막으면 이 뇌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거를 수두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두증은 급성 수두증이 있고 만성 수두증이 있는데 급성 수두증은 빠르게 머리에 관을 하나 넣게 됩니다. 이렇게 관을 하나 넣어서 보면 머리에서 관을 쭉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여기 있는 뇌출혈을 밖으로 빼내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뭐 30분에서 1시간이면 수술하는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굉장히 환자가 반짝 좋아질 수 있죠. 이 수술하고 나면. 또는 이제 허리에 관을 넣어서 하는데 이게 제 인터넷에서 했는데 이게 3,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추. 대개는 4, 5번에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4, 5번 했다가 뭐 잘 안 되거나 할 때 3, 4번이나 아니면 5번, 꼬리뼈 1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뽑아서 머리에 있는 물을 뽑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고 이게 만성 수두증인데 약간 좀 오동통해 보이죠. 뇌실이 옆에도 좀 커 보이고 이런 경우는 대개는 뭐 한 2, 3주 한 달 후에 뇌출혈이 생기고 나서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관을 머리에서부터 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요. 이거를 션트 수술이라고 하죠. 대개 뇌실이랑 복강을 서로 연결을 한다 해서 뇌실간 복강간 단락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관을 이렇게 넣고 연결하는 거니까 근데 좀 이게 코스가 너무 길어서 감염의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질문은 왜 젊은 남자한테 많이 되게 여자한테 많이 생깁니다. 여자한테. 네. 갖고 있는 비율도 여자가 더 많고 터지는 경우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외상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외상이랑 관련 없고 외상 때문에 생기는 거짓 동맥류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얘기가 다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수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지주막하 출혈 이제 마지막 합병증인데요. 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수술 전 이게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인데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게 있을 수 있고 수술 전 그리고 좁아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혈관 연축은 아마 뭐 지주막하 출혈의 환자가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딱 뇌출혈이 생기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2, 3일, 3, 4일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서 일주일쯤에 가장 심한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약간 마음을 놓고 있다가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좋아져서 대부분 수술 한 번만 하면은 환자가 회복을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 본인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그러다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서 잘생긴 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부터 환자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이런 거 이제 혈관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좁아지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허혈이 생겨서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치료할 때는 여기까지 똑같이 관이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약물을 이제 쭉쭉 뿌려서 넓혀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관을 넣어서 하는 그 여기를 풍선으로 펼쳐주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담배, 술 이런 거 다 끊어야 될 거고 식사, 운동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꾸준히 잘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런 것도 평상시에 측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병원에 와야 되고 질문을 보면 50살인데 MRA를 하면 지주막하도 알 수 있을까요? MR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A라고 말을 하는 건 다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MRA랑 CTA가 둘 다 혈관을 보는 거는 맞는데요. 만약에 지주막하라고 한 건 아마 지주막하 출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출혈은 CT에서 더 잘 보이죠. 급성출혈은 대개는 급성출혈은 잘 보이고 혈관 MRA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관만 보려고 이제 MRI로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MRA 요새 워낙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경 영상이 워낙 발전을 해서 어지간히 진짜 작은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발견할 수 있어요. MR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나라에서 권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40, 50대 이제 이 병의 출혈의 이제 유병률이 딱 올라가는 그 시점에 있는 환자들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증상이 전혀 없어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비파혈성 동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치료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뇌 바깥쪽에 있는 동맥류라든지. 그런데 환자들을 꼭 보면 그 동맥류란 거에 대해 두려움이 좀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좀 무딘 사람들도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치료하자고 말을 해도 좀 머뭇거리는 환자들도 있는데 또는 치료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모양이 굉장히 이쁘고 터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치료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서 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여하간 생긴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뭐 영상의학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동맥류들은 치료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방을 잘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응급실로 오는 겁니다. 급성기에는 무조건 응급실로 오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첫 번째도 병원이고요, 두 번째도 병원, 세 번째도 병원입니다. 특히 급성기에는 이게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의사들도 검사를 하지 않고 이 환자가 뭐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응급실로 빨리 와서 만약에 뇌경색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안에 도착을 하면 4.5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면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그 길을 열어주면 진짜 제일 좋은 거는 환자가 거의 장애가 없이 회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오는 게 맞고 뇌출혈이라 하더라도 빨리 지혈제를 쓰고 양이 많다면 빠르게 수술을 해서 그 뇌출혈의 주변에 있는 정상 뇌조직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학회에서 자료를 많이 받았었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 외부 전경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한 건데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혹시
앞에 질문을 대답을 못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앞에 질문을 볼 수 있나요? 예, 남편분이 오른쪽 눈이 하루 이틀 동안 안 떠지는데 검사해야 하나요? 하루 이틀만 이게 눈동자가 혹시 안 떠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동맥류들 중에서 증상이 있는 동맥류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 동맥류가 갑자기 점점점 커지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3번 뇌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면 눈이 잘 안 떠질 수도 있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복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죠. 빨리. 최대한 빨리. 예, 아직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빨리 검사를 하는 게 맞고 네, 겨울에 더 해야죠.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겨울은 신경외과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예, 신경외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에 좀 놀다가 예, 가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환자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간 딱 요새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 좀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추워지다가 또 이게 또 풀릴 때 너무 옷을 편하게 입고 다니시다가 또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뇌경색도 요새도 많죠. 요새 굉장히 많고 뇌출혈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앞에 질문들 더 있나요, 혹시? 뇌전증이요. 뇌전증은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질이잖아요. 간질은 저희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 예방적으로 간질약을 처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전공이 아니기도 하고 대개는 신경과에 뇌전증을 전문을 하는 교수님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 대부분의 대학병원엔. 그래서 그분들께 여쭤보는 게 좀 더 예, 맞아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약간 일찍 끝났네요.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네. 경동맥 폐쇄증이요. 경동맥 폐쇄증은 적어도 이제 퍼센트를 나누기는 하는데 50%, 뭐 70%, 70%에서 99% 이렇게 나누고 경동맥 폐쇄증이 뇌경색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경동맥이 이제 목에 있는 혈관인데 저게 얼마만큼 좁아졌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병변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뇌에 뇌경색이 생겼는지 여부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증상이 있으면서 경동맥이 폐쇄가 되면 그건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목을 열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아까처럼 이제 관을 넣어서 목에 이제 스텐트라고 하는 혈관을 대는 게 있는데 경동맥 폐쇄증도 뭐 얼마만큼 좁아졌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뇌경색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치료를 해야죠. 만약에 증상이 있었다면 저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긴 게 맞다면 저걸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하기 전에 아마 지금 있으시면 약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아스피린이나 뭐 클로피도그레 이런 거 먹는 분들 있을 거고 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와파린이나 노악 이런 것들 이런 먹는 거 있을 거고 경동맥 폐쇄증은 중요한 건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좁아졌는지를 보고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할지 시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동맥 폐쇄증은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요? 예. 예. 제가 목소리 좀 작았었던 것 같은데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만으로 제 강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